브라보! 정말 훌륭해요. 멋져요. 50여 명의 하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13세 소녀의 모차르트 연주가 끝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완벽한 연주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친 진짜 선생님은 바로 그 집 가정부였던 저였습니다. 저를 천대하고 무시하던 그 집 사모님은 꿈에도 몰랐겠죠. 매일 화장실을 청소하게 시키던 그 가정부가 사실은 한국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다는 것을. 1999년 가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에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KBS 교향악단의 수석 피아니스트였던 제가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이고 당시 45세였습니다. 20년 넘게 피아노와 함께 살아온 저는 과로로 인한 건초염으로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마저 사업 실패로 목숨을 끊었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최재훈이라는 48세의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IMF 때 남의 불행을 이용해 큰돈을 번 전형적인 졸부였죠. 그의 아내 김선미는 42세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다고 늘 자랑했지만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학교 1학년인 딸 지원이가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김선미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집은 깨끗한 걸 좋아해요. 시골에서 올라오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생활에 적응하실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김선미는 2층 끝에 있는 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는 제 음악실이에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 더더욱. 음악실이라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마 비싼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겠죠. 한때 제가 매일 연주하던 그런 피아노가. 김선미는 저를 대할 때마다 반말을 했습니다. 야, 여기 좀 닦아. 더러워 죽겠네. 밥은 제대로 해놓고 나가. 어제는 짰잖아. 도대체 시골에서는 뭘 먹고 살았길래 요리도 제대로 못해? 특히 그녀가 즐겨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 같은 무식한 사람은 이런 고급 문화를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 집은 예술을 하는 집이야. 알아들어? 저는 묵묵히 그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는 보호대를 옷소매로 가리며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가끔 손목이 욱신거릴 때면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김선미의 친구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과를 서빙했습니다. 선미야, 너희 집 가정부 괜찮니?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시골에서 올라온 아줌마인데 일은 그럭저럭해. 김선미가 제가 듣는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근데 좀 굼뜨고 눈치가 없어. 어제는 내가 음악실 들어가지 말랬는데 청소한다고 들어갔더라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래. 교육을 못 받아서.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품격이나
예수를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 맞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전에 있던 아줌마는 진짜 답이 없었어. 우리 집 베토벤 전집 LP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 뻔했다니까. 김선미가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 사람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때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가졌던 제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베를린 피라모닉과 협연했던 제가 음악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다니. 가장 힘든 것은 지원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13세의 그 아이는 매일 학원에서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특히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올 때면 항상 울상이었습니다. 엄마, 저 피아노 그만두면 안 돼요? 어느 날 저녁 지원이가 애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를 투자하는데. 김선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선생님이 내가 재능이 없다고 그러셨어?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에요. 전 그냥 피아노가 싫어요. 손가락도 아프고. 게으름 피우지 마. 내가 뭘 알아?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야. 엄마도 어릴 때 할머니가 더 밀어주셨으면 지금쯤 대단한 성악가가 됐을 텐데. 김선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좌절된 꿈에 대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지원이의 피아노 선생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동네에서 입시 전문으로 유명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돈만 밝히는 삼류교사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집으로 와서 레슨을 했는데 그때마다 지원이를 혼내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아, 이게 뭐니? 한 달째 똑같은 실수를 하잖아. 손가락에 힘이 없어. 체르니 299번을 하루에 50번씩 쳐. 이런 식으로는 예중은커녕 동네 대회도 못 나가. 저는 지원이가 연습하는 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의 연주는 딱딱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음악이 아니라 그저 음표를 두드리는 소리였죠. 손목은 굳어 있고 어깨는 잔뜩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훨씬 나아질 텐데. 하지만 저는 가정부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선미는 저를 볼 때마다 우월감에 젖은 눈빛으로 내려다봤고 최재훈은 아예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선미의 행동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마치 노예처럼 대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화장실 변기 안쪽까지 깨끗이 닦으라고.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돈을 받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다시 해.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해.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야겠어. 저는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변기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되갚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그리고 오늘 저녁에 손님들 오시니까 음식 좀 제대로 준비해. 지난번처럼 망치면 월급에서 깎을 거야. 아니, 그냥 자를 거야. 지난번 저는 완벽하게 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미는 손님들 앞에서 일부러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요리를 잘 못해서 죄송해요. 시골 출신이라 우리 입맛에 안 맞나 봐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더 화가 났던 것은 그녀가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제가 실수를 많이 한다고 했고 남편에게는 제가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가 돈을 훔쳤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내 지갑에서 5만 원이 없어졌는데 혹시 아주머니가 본 적 있어? 김선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전 모릅니다. 정말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뒀는데 혹시 청소하면서 실수로 가져간 거 아니야? 나중에 그 돈은 김선미의 명품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머니가 거기 넣어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려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들었지만 카트를 끌며 필요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국립교향악단에서 함께 일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준이었습니다. 정숙 씨? 박정숙 씨 맞죠?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아니에요, 분명히. 정숙 씨, 어떻게 지내세요? 연주회는 언제? 우리가 정숙 씨 소식을 듣고 싶어서 얼마나 찾았는데 정말 잘못 보신 거예요.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때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제가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김선미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설마 어디서 빈둥거린 거야?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 너 같은 사람 대신할 사람은 많아. 아닙니다. 장 봐오느라. 변명하지 마. 빨리 저녁 준비해.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음악실도 청소해.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든. 근데 피아노는 절대 만지지 마. 내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피아노가 더러워져. 음악실. 제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꿈꿔왔던 바로 그 모델이었죠. 3억 원이 넘는 최고급 피아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주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건반을 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선미는 음악실이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건반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해? 갑자기 김선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았습니다. 그녀가 문가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건반을 왜 만지려고 해? 청소만 하라고 했지 만지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먼지를 닦으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감히 이 피아노를 탐낸 거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3억이 넘어. 내 평생 벌어도 못 사. 아닙니다, 사모님. 정말 청소만. 닥쳐. 내가 뭔데 이런 고급 악기를 만져? 김선미가 다가와
제 손을 세게 쳤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이건 예술가들이나 만질 수 있는 거야. 너 같은 무식한 가정부가 아니라 넌 평생 걸레나 만지면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야.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방에는 내 허락 없이 절대 들어오지 마. 알았어? 한 번 더 들어오면 당장 쫓아낼 거야. 네, 사모님.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손목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피아노를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견뎌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김선미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라고. 그녀가 저를 무시하고 모욕한 것을 1000배, 10,000배로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원이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피아노 연습을 하느라 학교에서도 졸기일수였고 얼굴은 날로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에는 테이핑을 하고 다녔는데 과도한 연습으로 인한 건초염 초기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이 집으로 와서 레슨을 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청소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아, 이게 뭐니? 한 달째 똑같은 실수를 하잖아. 박 선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죄송해요, 선생님. 지원이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실력이 늘어? 너 이러다가 예중시험 떨어질 거야. 다른 애들은 벌써 리스트 연습곡까지 치는데 넌 아직도 체르니에서 헤매고 있잖아. 김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원이가 요즘 게을러서 그래요. 제가 더 혼내겠습니다. 어머니도 좀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지원이 실력으로는 택도 없어요. 레슨비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김선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연습 시간을 더 늘리고 제가 소개하는 특별 캠프에 보내세요. 방학 때 하루 10시간씩 연습시키는 곳이에요. 비싸긴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하루 10시간이라니. 그건 아이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도 전성기 때 하루 8시간 이상 연습하다가 건초염에 걸렸는데 13살 아이에게 10시간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레슨이 끝난 후 김선미는 지원이를 심하게 혼냈습니다. 너 때문에 망신이야. 박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었지? 레슨비만 날리고 있다고. 엄마,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원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또 꾀병이야? 다른 애들은 다 잘만 하는데 왜 너만 못하니?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피아노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지원이가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김선미가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게다가 박 선생의 교수법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반복만 시키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지원이가 피아노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목에는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왜 그러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지원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피아노가 너무 싫어요. 아니, 사실은 싫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싫어졌어요. 피아노만 보면 무서워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음악은 즐거워야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고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많이 아프니? 네. 병원에 가고 싶은데 엄마가 꾀병이래요. 그냥 파스나 붙이래요. 저는 지원이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전형적인 건초염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원아, 손목을 이렇게 돌려봐. 제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냥 텔레비전에서 봤어. 그런데 아주머니 손을 보니까 피아노 치시는 분 같아요. 손가락이 특별해 보여요. 그리고 아까 손목 돌리는 자세도 전문가 같았어요. 아이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선미가 갑자기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치려고 시도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다가 끔찍한 소음을 들었습니다. 음정도 박자도 엉망이었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보다는 잘 칠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김선미가 짜증 섞인 얼굴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뭘 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모님. 내가 성악 전공이라고 피아노를 못 친다고 생각해? 나도 부전공으로 배웠어. 대학 때 A 받았다고. 그 실력으로 어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돈으로 학점을 샀거나 교수가 봐준 것이겠죠. 그날 저녁 최재훈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자선음악회를 열자고 했잖아.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물론이지. 내 친구들이 다 와서 공연할 거야. 김선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음대 출신이니까 수준 높은 공연이 될 거야. 당신도 노래 좀 하고, 그리고 지원이도 피아노 연주하면 좋겠는데. 당연하지. 우리 지원이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야. 특히 구청장 부인도 오신대. 그분 아들이 예중 다니거든.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원이는 아직 대중 앞에서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손가락 상태도 좋지 않았고요. 근데 여보, 김선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 가정부가 이상한 행동하는 거 못 봤어? 왜? 무슨 일 있어?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만지려고 하더라고. 시골 출신이라고 했는데 피아노에 관심이 있는 게 이상해서. 그냥 호기심 아닐까? 비싼 물건이니까. 그것도 그런데 뭔가 수상해. 걸레질하는 자세도 그렇고 가끔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귀 기울이는 것도 그렇고 평범한 가정부 같지가 않아. 저는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김선미가 뭔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일까요? 자선음악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선미는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또 틀렸잖아.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뭐니?
매일같이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지원이는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강요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피아노 앞에 앉아야 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 손목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지원이가 호소했습니다. 또 꾀병이야? 게으름 피우지 마. 다른 애들은 더 많이 연습한다고. 너만 유별난 거야. 저는 지원이의 모습에서 20년 전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리한 연습으로 손목을 다치기 직전에 저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도 저처럼 영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음악회 3일 전 박 선생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왔습니다. 지원이는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음정은 맞았지만 영혼이 없는 연주였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손가락이 경직되어 실수가 잦았습니다. 큰일이네요. 박 선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는 망신만 당할 거예요. 특히 구청장 부인 앞에서 이런 연주를 하면 김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글쎄요. 곡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고, 아니면 아예 연주를 취소하는 게, 그건 안 돼요. 이미 다 소문내놨는데, 김선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천재라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천재는 무슨, 에휴. 박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남은 사흘 동안 하루 종일 연습시키세요. 학교도 빠지고요. 그래야겠네요. 지원아, 들었지? 내일부터 학교 안 가. 엄마. 지원이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학교 며칠 빠진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음악실로 갔습니다. 혹시 김선미가 CCTV라도 설치했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지만 다행히 없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오랜만에 건반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지원이가 연습하던 모차르트 소나타를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2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제 손가락은 여전히 음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음악의 영혼은 살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연주를 멈췄습니다. 지원아, 미안. 깨웠니? 아주머니가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세요? 지원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완전 프로 같아요. 아니, 프로보다 더 잘 치세요. 그냥 조금이 아니에요. 저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는 처음 들어요. 아주머니, 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그건 어머니가 아시면 비밀로 할게요.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제발요, 아주머니. 전 정말 망신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피아노가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아주머니 연주를 듣고요. 지원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손목 상태도 걱정됐습니다. 좋아. 하지만 절대 비밀이야. 그리고 먼저 손목부터 치료해야 해. 네.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
그렇게 저는 두 밤 동안 지원이를 가르쳤습니다. 먼저 경직된 손목을 풀어주는 방법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보다는 음악을 느끼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지원아, 모차르트는 내 나이보다 어릴 때 이 곡을 작곡했어.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 즐거움? 그래. 봄날의 즐거움 같은 거야. 억지로 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 여기, 이 부분은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지 않니? 정말요. 이제 들려요. 지원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음악을 흡수했습니다. 역시 재능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잘못된 교육이 그 재능을 억눌렀을 뿐이었죠. 아주머니, 피아노가 이렇게 재미있는 건 처음이에요. 손목도 아주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안 아파요. 다행이야. 하지만 음악회 끝나면 꼭 병원에 가봐. 약속해. 네. 근데 아주머니는 정말 누구세요? 이렇게 잘 가르치는 건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냥 옛날에 피아노를 좀 배운 사람이야. 음악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집에는 50여 명의 손님이 모였습니다. 김선미의 친구들, 최재훈의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동네 유지들이었습니다. 특히 구청장 부인이 중요한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서빙하며 행사를 도왔습니다. 김선미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여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볼 때마다 빨리빨리 움직여. 손님들 앞에서 망신시킬 거야? 라고 작은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집 자선음악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푸치니의 오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김선미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부른 것은 오페라 아리아였는데 음정이 불안하고 고음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호흡도 짧아서 프레이즈가 자꾸 끊어졌습니다. 성악 전공이 맞나? 하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예의상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지원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우리 딸 지원이가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하겠습니다. 천재 소녀라고 소문이 자자하죠. 김선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원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 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제가 가르쳐준 대로 심호흡을 하고 손목을 풀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원이의 연주는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계적이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 각 프레이즈에 감정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봄날의 즐거움이 음표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아이가 정말 중학생 맞아? 대단한데? 전문 연주자 같아. 음악성이 놀라워. 기교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 특히 구청장 부인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우리 아이도 피아노를 치는데 이 정도는 못해요. 혹시 어느 선생님께 배우나요? 김선미의 얼굴에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자부심이 교차했습니다. 박 선생은 입을 벌린 채 지원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연주였으니까요.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브라보! 정말 훌륭해요. 앙코르!
지원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사모님, 따님이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어느 선생님께 배우나요? 구청장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희 동네 박 선생님께 배워요. 김선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 네. 제가 가르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갑자기 실력이 늘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훌륭하신가 봐요. 사람들이 박 선생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김선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봤지? 우리 지원이 실력을. 역시 좋은 선생님을 만나니까 다르네. 구청장 부인도 감탄하셨어. 최재훈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박 선생님께 특별 보너스를 드려야겠어.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구청장 부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선미 씨죠? 어제 너무 멋진 음악회였어요. 특히 따님 연주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김선미가 득이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따님 연주 동영상을 보고 특별한 말씀을 하셔서요. 서울대 음대 박영수 교수님이신데 따님 연주 스타일이 20년 전에 활동하던 유명 피아니스트와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박정숙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아시나요? 9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모차르트 해석이 독특했대요. 근데 따님이 그분의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혹시 그분께 배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김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희는 박 선생님께만. 그런가요? 그럼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아무튼 따님 정말 대단해요. 그럼 이만. 전화를 끊은 김선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박정숙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피아니스트 박정숙.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1990년대 중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천재 피아니스트, 카네기홀 독주에 베를린 필하모닉 협연, 차이콥스키 콩쿠르 입상. 하지만 1998년 갑작스럽게 은퇴하고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떴습니다. 20년 전 사진이라 젊었지만 분명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김선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그때 최재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여보, 이거 봐. 김선미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최재훈도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 집 가정부 아주머니 아니야?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러 갔습니다. 밖에는 60대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정숙 씨 계신가요?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절 찾아온 걸까요? 저는 서울대 음대 박영수 교수입니다. 어제 음악회 영상을 봤는데 제자의 연주 스타일이 너무나 정숙 씨와 닮아서 혹시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숙 씨 맞으시죠? 2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김선미와 최재훈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최재훈이 물었습니다. 박영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박정숙 씨를 모르시나요? 90년대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국 최고의 피아니스트? 김선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던 콩쿠르에서 여러 번 대상을 받으셨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셔서 정숙 씨,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박정숙입니다. 김선미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정말. 네. 제가 지원이를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배우고 있어서 가만히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왜? 김선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김선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김선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닦으라고 하면서 욕했던 것, 제 손을 더럽다고 했던 것, 무식한 가정부라고 비웃었던 것, 피아노는 예술가만 만질 수 있다고 했던 것, 다 기억하시죠? 저는 특히 제가 평생 걸레나 만지면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라고 하셨죠. 음악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도 하셨고요. 박영수 교수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분을 그렇게 대했다고요? 최재훈이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 사과를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김선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뭘 해드리면? 김선미가 울먹였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원이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요. 공식적으로요. 네.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박 선생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으세요. 그는 아이들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둘째, 지원이가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셋째,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우리 집에 와서 레슨을 받으세요. 네. 김선미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모님도 성악을 하셨다면서요? 제대로 다시 배워보세요. 그럼 왜 지원이가 힘들어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요? 제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누가 누구를 가르치기에 부족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김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정부가 자신이 평생 꿈꿔왔지만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이미 이룬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영수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최재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음악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사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재능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속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아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고 최재훈의 지원으로 작은 음악 학원을 열었습니다. 지원이는 제 정식 제자가 되어 진정한 음악의 기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목도 제때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고요. 그리고 김선미는 정말로 제게 레슨을 받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자세부터 다시 배워야겠네요. 등이 너무 굽어 있어요. 네, 선생님. 한때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오만한 여자가 이제는 제 앞에서 초보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수업료는 비싸요. 시간당 50만 원입니다. 김선미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수업 전에 화장실 청소를 하셔야 해요. 음악을 배우려면 먼저 겸손을 배워야 하거든요. 김선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네, 선생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가 저에게 했던 모든 굴욕을 이제는 그녀가 겪을 차례였으니까요. 6개월 후 김선미는 여전히 제 학생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했고 수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변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이가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제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제법 훌륭한 연주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레슨 시간, 김선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시작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참, 오늘은 변기뿐만 아니라 바닥도 닦아주세요. 제가 보기에 더러운데요. 네, 선생님. 한때 저를 더러운 손이라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손으로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20년 전 제가 꿈꿔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상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진정한 음악을 가르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예술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선미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오만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때 최고의 피아니스트에서 가정부로, 그리고 다시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돌아온 저의 이야기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하지만 품격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실천했고, 이제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김선미 같은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